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올해 정치나 경제나 개인에게나 화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는 건데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새해 결심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로움을 뛰어넘어야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는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스포츠본부에서는 내일 밤 10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 소식을 비롯해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 정리해봅니다. 1월 5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파트너인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가 좀 일이 있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정부 지금 쌍특검 법안 제2요구권 행사. 청취자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바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로써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8일 만입니다. 어제 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을 하고 또 30분도 안 돼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운을 띄웠습니다. 네. 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게 헌법 관례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중 수사를 하면서 인권이 유린될 수 있고 또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을 만들어서 허위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덧붙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특검을 운영을 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인력 차출로 인해서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특검법 두 가지 법안을 각각 들어가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인 것이고 누군가 돈을 받았다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민주당 쪽이 되는 게 좋으니까 민주당을 대선 때 지지했을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로 대통령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인데요.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2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두 가지 총선용 악법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야 반응은 완전히 엇갈릴 텐데요. 네, 이제 우선 민주당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여당은 오는 9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이 되고 재표결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는 재표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신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러면 이제 재의결 절차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국회로 환부된 법안 재의결은 뭐 언제까지 딱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제 반박하기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적으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다라는 반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끝내 청구한다 해도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청구를 빌미로 결국엔 재표결을 미루고 시간 끌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다.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임시국회가 국회법 따라서 2월, 3월, 4월, 5월, 그다음 뭐 6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럼 민주당은 그럼 설 연휴 뒤에 2월 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또 고려하고 있다고 들려오고요. 네. 근데 보통 이때쯤 총선 후보 공천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뭐 그렇게 지적한 대로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곧장 뭐 좀 시간이 예정보다는 좀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서식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 일각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어떤 비판 여론이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일종의 보완책인 것이네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 배우자 보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었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건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를 원한다면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존 방침에 우리는 그런 기조가 아니었지만 변화를 줄 수 있다. 설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그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이 부분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보완책이 실행이 된다면 또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날지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를 주식시장의 이 공매도죠.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 개선되지 않으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업무보고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공매도 금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원래는 총선 이후인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 나오는 전자 시스템은 바로 공매도 여부를 공매도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전자 시스템인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이게 어제 있던 첫 업무 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여기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한 게 이제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금융투자세나 양도세, 공매도까지 투자자들을 공략하는 제도 완화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6월이라는 시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추진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그럼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발언 중에서 지난해 예산안 중에서 이제 R&D 예산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 책정됐던 것보다 이제 삭감된 것에 대한 반발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어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재임 중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민생 토론회 장에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오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이어졌어요. 한 중소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 언급을 한 건데 정부 차원의 R&D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R&D 예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불거졌었으니까요.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그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기업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기재부가 우선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게 지난해 말에 일몰 끝난 그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말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데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간단한 대화도 하고 식사도 미음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고 예, 그렇죠. 그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렸고 우리가 일찍이 봤던 정치인들이나 또는 다른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집행이 됐어요. 네.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혐의는 살인 미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이 변명문이라는 걸 8페이지짜리, 8페이지짜리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도 이 미리 작성해둔 그 본인이 말하는 변명문을 외투 안에 가지고 있었고 이걸 경찰이 발견을 했고 압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이게 명칭이 반성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론 이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문이라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반성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보통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변소 또는 해명이라 그러는데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의 뭐 조언이라든가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정치인들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많이 보면서 신념을 높이고 망상을 만드는 케이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변명문 중에 일부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또 그 카메라 앞에서도 그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무감각한 반응을 토대로 봤을 때 자신의 영웅처럼 여기는 확신범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제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유치장에서는 뭐 삼국지 책을 읽으면서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차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현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다고 이 일정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용의자, 범죄 용의자 신상 공개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경찰서 나왔는데 발표가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오늘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요건에 해당되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뭐 특히나 그 가덕도 쪽에서 사전 답사를 하고 상당히 이제 계획범죄에 가깝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보면서 신상이 공개될지에도 이제 좀 관심이 네.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은 심리 상태나 진술의 진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는 57년생의 남성이고 충남 아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 이 정도가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병원 간의 공방도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 어떤 이유일까요? 먼저 양측의 입장부터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각각의 관계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크게 다치면 모두 서울로 다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외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에서 왜 이송을 했는지에 대한 공방인데요. 첫 번째 발언은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의 발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 의사의 김보석 총무의사의 발언인데 뭐가 핵심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가지 사안, 그러니까 팩트는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이 됐다. 다쳐서 헬기로 이송이 됐다라는 네. 한 가지 사안이지만 상당히 우리 사회의 그런 담론들 여러 갈래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제 뭐 요약을 하면 정치인 특혜다, 지방 의료를 무시하는 처사다, 아니다,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좀 제가 섹션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있죠. 네. 일단 그 응급의료 헬기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자면 긴급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 의료진이 요청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이 몹시 위중한 경우에도 헬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예, 더구나 최근에는 구급차마저도 이 뺑뺑이 사태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때라서 네. 더욱이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제1야당 대표라는 점, 어떤 의전 서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래야 된다. 예, 그것이 보완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원 간의 공방인데 앞서 들으셨지만 또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설명이고 네. 서울대병원 측은 목 부위 부상이 치명적이라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이 이것을 전면 부인하면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수술 준비 중이었다. 라고 밝히면서 병원 간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세 번째로는 지역 의료 멸시 이런 커다란 의제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좀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언급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 발언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이게 지역의료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서울 중심주의의 허탈감만 줄 수 있는 건데요. 결국에 부산시 의사회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증명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환자가 그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역설적으로 그 의협의 논리에 좀 빌미를 준 셈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뭐 병원 논란까지 있는데 부산대 병원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부산대 병원은 이송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뜻을 존중했다라는 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하남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문학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만 짧게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함안 부근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조현정 평론가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에는 고려대 명예교수인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위원들의 면면은 어떤가요? 예, 이 추천된 공관위원 인원이 12명입니다. 50%가 여성, 20%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관위원 구성 보고서를 보면 공관위 부위원장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간사는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선임됐습니다. 공관위원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좀 임명이 된 바가 있죠. 지난 연말에 임명됐죠. 네, 공관위원 명단을 보면 이재정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 여성 몫으로 선임이 됐고, 그 밖에도 또 이제 여성 위원들이 있습니다. 원수연 세계 웹툰 협회 회장 등이 있고요. 또 박기영 전국 공공노동조합 연합 상임 부위원장이 노동 몫으로 공관위에 선임이 됐고요.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등도 공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인데요. 여기서 여성 50%, 청년 1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된 공관위는 최고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 정치인들의 행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경호도 더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 상당히 경호가 강화된 모습,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사진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장면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경호를 자처한 국민의힘 당원들에도 둘러싸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날 경찰 4개 중대에다가 약 280여 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5개 경찰서 정복과 이런 경찰 인력도 또 경호에 나섰고, 특히 말씀하신 빨간 마스크를 쓴 사람들, 한동훈 위원장 바로 뒤에서 밀착 마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비주얼적으로 눈에 띄고, 네, 궁금증도 자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로 알려졌습니다. 경호를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광주 가기 전에 살해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글도 올라왔다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었죠. 네, 그리고 이 대표 피습 사건이 가장 크리티컬했고요.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경찰의 경호 강화를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다시 국민의힘이 우리는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박을 했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경호에 대한 여론을 좀 의식을 했다는 건데, 이걸 두고도 또 이제 각 진영별로 시각이 엇갈리죠. 진보 매체들에서는 이제 보도에서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직후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처럼 현장 접촉이 많을 때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총선 앞두고 국민들과의 친밀한 스킨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접촉면이 사실은 정치의 생명인데요. 네, 그래서 정치권 당사자들도 이게 딜레마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번에 광주에서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랑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잉 충성 경쟁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 한동훈 위원장 동선에서 당원과 유튜버들이 섞이지 않게 분리를 하고 위기 상황 시 과감히 밀어내는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대중 접촉면도 상당히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양상, 또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요. 자,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어제입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한 거죠.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꼭대기라고 보고 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일단은 검찰은 외곽 조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책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익법인을 기업의 정치 자금을 받는 데 쓴 정경유착이고 돈으로 표를 사들인 금권 선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3가지인데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 정치자금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익법인이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또 회피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했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기소 직후에 바로 이제 정치적 보복이자 별건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조사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체 총선이나 이런 스케줄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또 엇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천만관객, 지난해 12월 말경에 천만관객을 돌파했죠.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자, 서울의 봄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전두환, 영화 내에서의 배역명은 전두광이었습니다. 황정민 배우의 메소드 연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전두환 씨 관련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환수 가능한 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55억 원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각한 대금인데요. 네. 1997년에 전두환 씨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그때 무기징역을 받고 추징금을 2,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제 2013년에 모수특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제 대대적인 추징에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전두환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검찰이 추징에 들어가면서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공매에 붙였고 그럼 땅값 75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추징금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다가 이 땅을 관리하던 신탁회사가 반발을 해서 본격 소송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됐었던 거죠. 수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로는 압류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2필지 5필지인데 2필지 몫으로 20억 5천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나머지 3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탁회사하고 법정 공방을 하면서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는데 이번에 신탁회사가 결국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 원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 그 2,205억 원이 원래 추징금인데 2,205억 원요? 네. 그런데 1,337억여 원을 환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전체 추징금의 60%만 국고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867억 원은 환수가 안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당사자가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이제 당사자가 숨지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고요. 그래서 202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소급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네.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영화는 서울의 봄 천만관객을 돌파를 했지만 안 낸 환수금의 봄은 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남양유업 이야기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죠.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네요. 남양유업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요
유업 회사이기도 한데 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죠. 네, 그만큼 뭐 오너 리스크도 워낙에 컸던 기업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고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행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서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번 판결로 좀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그 홍 회장과 한행코 그 회사 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법정 분쟁 남아있고 지분 정리 과정도 남아있어서 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왕은 소비자라고. 소비자를 왕처럼 모실 수 있는 기업이라야 오래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230님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해밍웨이가 말했죠. 세상은 아름답고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네, 전 후자에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2024년 첫 주 새로운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 뿌듯하네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합니다. 오이상호님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etter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will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먹은 것이 있어서 허전하지 않고 힘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를 뜻하기도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용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기세 든든하다, 뒤가 든든하다, 배가 든든하다, 속이 든든하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뒤가 든든하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먹어, 뒤가 든든해야 잘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는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사인 친구를 두어 뒤가 든든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뒤와 관련된 관용구로 뒤가 늘어지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번 앉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끝을 맺는 것이 느리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또 뒤가 늘어지게 생겼으니까 우리라도 서둘러서 빨리 떠나도록 하자. 또는 그렇게 뒤가 늘어져서야 뭘 믿고 일을 맡기겠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함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중부 대부분 지방과 대구와 광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날아오고 있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영하 9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에서 극단적 언행이 있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병원에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그룹 계열사 경보제약의 수도권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 7일 월급 202만 원, 주 7일 하루 11시간씩 근무 등을 조건으로 내건 염전사업장 구인 공고가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염전사업장의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영그룹이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해 채권자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워크아웃 신청 당시 확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연초 또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제 좀 미담이 자꾸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따뜻하다라는 것, 훈훈해진다는 게 우리 사회를 밝히는데 참 큰 도움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고객의 부고 문자에 부고입니다. 부고 문자에 고인이 생전에 시켰던 택배 물품을 빈소로 배달하며 조문한 CJ 대한통운의 택배기사의 사연이 누리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물건만 배달하는 기사님이 아니고요. 네. 고객의 마음까지 보내주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는 갑자기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8시경 우물쭈물 하시면서 택배 기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택배기사님은 누구누구 씨 빈소 맞냐고 하시면서 택배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었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의 휴대폰에 택배기사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부고 문자가 갔고 이걸 받은 기사님은 주소지로 배송하지 않았고 빈소로 가지고 오셨던 거죠. 네, 참 이렇게 따로 빈소로 택배 물품을 가지고 올 정도면 특별한 또 인연이 있었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택배기사님은 이제 평상시 어머님께서 음료수도 잘 챙겨주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뵙는 게 도리인 듯하여 오셨다라고 말해줬고요. 글쓴이가 전하기를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인데 오늘도 늦게 오면 실례일 것 같아서 최대한 서둘러서 오느라 일복 차림으로 와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택배를 건네주시는데 저희 형제들도 다 울컥했고 그렇게 물건만 주고 가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절도 올리시고 조의금까지 하시고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90도 인사하시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택배 일이 바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어머님도 그리고 기사님도 모두 좋은 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마지막 길 함께 해주신 이 따뜻한 마음이 오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녹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네. 이 택배 기사분께서 전달해 주신 것이 단순히 물품이 아니라 위로고 미문이고 사랑이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운영 중인 혼잡 통행료 제도가 도입 28년 만에 바뀐다면서요.
앞으로 남산터널을 통과해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돈을 내야 하지만 도심에서 강남 방면으로 빠져나갈 땐 무료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15일부터 남산터널을 이용해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용산구와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도심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남산터널을 이용해서 서울 서초구 집과 광화문에 직장을 오가는 자가용 운전자는 현재 왕복 4,000원을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15일부터는 출근할 때 2,0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훨씬 이전에 통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뭐 해왔던 건가요? 서울시가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2,000원을 부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통행료가 20년간 2,000원을 유지해왔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죠. 여기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한 5월까지 혼잡 통행료 부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실험을 했던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5.2% 그리고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12.9%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이제 통행료 면제가 도심권 혼잡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의 방향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준 것으로 보고 남산 135 터널의 이 강남 방향의 도로에서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뭐 도심 혼잡에 대한 통행료니까 혼잡해지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건 돈을 받되 네. 나가는 차량은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또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2050년에 이르면 인천의 해수면은 세계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극지연구소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 분석대로라면 인천은 미국의 뉴욕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같은 주 연안 도시보다도 바다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면 지난 30년간 빙하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듯이 이 사라진 빙하는 대부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을 높여왔었는데 그래서 극지연구소에서는 2050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약 3.6cm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남극과 그린란드 주변을 만유인력의 감소로 해수면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네. 참고로 이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먼 바다에서는 반작용으로 평균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크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인천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이런 과잉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라고 콕 집어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천의 해수면은 지구의 평균보다도 10% 높은 약 4cm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박시원 캐스터가 몇 센티미터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감은 잘 안 와요. 그쵸. 4cm가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거. 실제 우리가 바닷가 근처로 가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뉴욕의 시드니 뉴욕 그리고 시드니 등 5개의 주요 해안 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극지방의 빙하 손실만을 고려해서 예측한 이 최소한의 해수면 상승치입니다. 앞으로 1.5도 이내의 온도 상승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더 찾아보니까 남극과 그린란드에서는 해수면을 지금 65m 높일 만큼의 빙하가 쌓여 있는데 최근에 그 빙하가 더 빠르게 녹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빨리 이 기후 대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울음소리만으로도 인간이 닭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가벼운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호주 퀸즐랜드대 연구팀이 연구를 해본 결과 닭이 내는 울음소리로 닭이 기뻐하는지 또는 놀랐는지 변화된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기상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닭의 기분은 어떨까 이 아침에 그걸 안다는 말이잖아요. 네, 감을 잘 뺄 수 있는 건데 연구팀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내는 암탉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해봤습니다. 닭장 문 앞에 사료 그릇을 놓은 뒤에 사료 그릇이 비어 있을 때와 먹이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닭의 반응을 녹음을 한 겁니다. 닭은 문 뒤에 사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높은 음을 빠르게 끊어내는 소리를 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낮은 음으로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00명의 연구 참가자들에게 이 울음소리를 들려준 결과 10명 중 7명이 먹이를 보고 흥분한 닭과 또 좌절한 닭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닭의 반응하고 제 반응이 나올 것 같은 내용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아니 왜냐하면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흥분되고 빨리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감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이걸 왜 소개를 해드렸냐.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척추 동물들이 정서적인 음성 신호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론을 개척한 찰스 다윈은 동물이 목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다윈의 생각처럼 동물들이 정서적인 교감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박정희 교수는 만약에 닭의 울음소리가 꺽꺽꺽꺽꺽꺽꺽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빨리 먹이를 달라라는 거 아닐까요? 안 가져왔어요? 네.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점심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배종찬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있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나이가 들수록 대화 주제가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 보조식품 얘기, 병원 경험담, 저마다의 건강관리 비법들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데요.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비만 아껴도 큰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잘못된 생활 습관도 고치고 건강관리에 힘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금요초대석에서는 노인의학 전문가인 한림대 가정의학과의 윤종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 기상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네. 안내해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해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사무소에 따르면요. 면 사무소는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두 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연평면 사무소는 군부대책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연평면 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에서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한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상 알려온 내용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교수님,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건 뭐 연초에 보면은 사람들 건강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올해는 건강해야지, 운동 많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병원에 어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게 됩니까? 뭐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독감이 지금 5년 중에 가장 높은 때가 됐잖아요. 네. 호흡기 질환자가 제일 많고 코로나랑 독감이 겹쳐 있는 분들도 많고 요즘 또 겨울철에 전혀 안 걸릴 것 같은 장염,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장염이 또 많아서 생각보다 배탈 환자도 많고 그렇긴 하지요. 근데 그게 요즘 때에 그렇고 지금 새해에는 나름 건강관리 하시겠다고 건강검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하여튼 뭐 다양한 질환 또는 질병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네. 오늘은 주로 이야기를 좀
나이와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이제 유병장수다. 네. 병이 있지만 잘 관리를 해서 병 관리를 해서 네.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주로 서너 가지 병을 달고 있다. 아이고 여기 아파 저기도 쑤시고 주로 어떤 질환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든 또 현장에서 진찰을 해보실 때 많다고 봐야 될까요? 네. 나이 들면 들수록 병이 몸속에 축적이 되죠. 자꾸 더 많이 쌓이게 되죠. 평생 살아가는 데 중에서 몇 살쯤에 내 몸속에 병이 가장 많을까요? 혹시 아세요?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반평생, 네. 반백년 인생은 가능한데 그저 아무래도 60대 좀 연령대가 더 많아지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질 것 같긴 하지요. 그렇긴 네. 한데 가장 많은 한 몸속에 가장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때가 7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이 80, 90대면 더 많지 않냐 그러는데 되게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 사이에 이 병 가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80쯤 되시면 오히려 병이 더 적죠. 병이 없는 분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나이 50 넘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 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다 많이 갖고 있고 나이 들면 들수록 관절염, 허리 요통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죠. 왜 이런 명칭이 저한테 익숙할까요? 아직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심장질환, 골다공증 뭐 워낙 병이 흔하고 많고 우리가 흔히 듣는 병들이 대부분 나이 들면 들수록 몸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예. 이 건강 또 몸 상태는 사실은 꼭 나이에 따라서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건강 관리를 워낙 잘해서 60대인데도 뭐 신체 나이가 40대 후반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도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교수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에이징 늙어가고 있다 이런 걸 자가 진단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래야 좀 대비도 가능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이 자꾸 더 생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늙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늙는다는 거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자꾸 뭐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도 다 노화와 관련돼 있지만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는구나. 내가 똑같이 옛날에 달리기를 이만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걸 우리가 허약, 노쇠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늙었나 안 늙었나 정말로 허약한 거 아닌가를 보는 노쇠평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대개 60점 넘어서면 일상적으로 이런 노쇠평가를 한 번쯤 벽에 붙여놓고 내가 얼마나 약해졌나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요. 네. 되게 한 5가지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일부러 살을 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찌는 게 아니라 체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봤더니 내가 3kg 이상 살이 빠졌더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삐지 않고 팔짱을 앞으로 끼고 5번을 15초 내에 5번을 빠르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15초 내에 5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피로감 우울증인데요. 만사 귀찮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우울감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들어눕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가 세 번째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어느 장소에 가든 막 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나쁘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한 300~400m 되잖아요. 네. 그 운동장을 도는데 쉬지 않고 내가 잘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이 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요 5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 중에 하나도 없어야 정말 팔팔하고 좋은 건강 상태인 거고요. 한두 개만 있어도 좀 약하다 하는 거. 3개 이상이면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는 거라서 이런 노쇠 평가 지수 6개월 동안 체중 감소가 있는가 없는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5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15초 내에 할 수 있나 없나 자꾸 피로감 우울증이 생겨서 들어눕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운동장 한 바퀴를 잘 돌 수 있나 병이 5가지 이상인가 이거를 잘 체크해서 해당 사항이 없도록 유지해 주시면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교수님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저는 뭐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체중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주는 분들은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네. 배종찬 씨는 워낙이 덩치가 크시니 네. 뭐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노력해서 살이 잘 안 빠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는 보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체중 변화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살이 갑자기 빠진다 하는 건 나이 들면 아무래도 입맛이 떨어지고 그 치아도 시원찮고 그래서 네. 야금야금 영양 섭취가 불량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허약감이 금방 생기니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잘 먹으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네. 살이 안 빠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살 좀 빼야지라는 뭐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 모르겠지만 그런 네. 마음도 없는데 살이 빠지면 그건 허약 증상의 1단계라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 꼭 녹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또 하나 이제 방금 전에 의자에 앉았다 15초 만에 네, 5번 양팔을 이제 쓰지 가슴에다 대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15초 내에 5번 할 수 있는 말씀 주는데 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좀 힘들어졌다, 좀 보세해졌다 할 때 우리가 왜 앉을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써요. 아이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를 도대체 왜 검사를 하냐? 예. 이거는 근감소증이라는 걸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근감소증 말 그대로 근육과 근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노화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가장 핵심 요소가 근육량이 튼튼하고 힘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하지 아닙니까? 하지가 튼튼해야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힘이 들고 기운이 없고 비틀거리거나 이러면 그거는 하지 근력이 떨어진 거니까 팔팔하게 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니 하지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100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우리 왜 젊은 사람들은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스쿼트가 좀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니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가지고 다리 힘을 키우는 거 예.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수시로 체크해보라 그렇게 권하는 거죠. 교수님 그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어떨까요? 좀 무리스러울까요? 괜찮을까요? 계단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관절이 나쁜 분들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주 관절이 많이 아프거나 손상이 있지 않는 한은 네. 계단 오르기는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계단은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갈 때는 가급적 걸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근력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니 뭐 관절이 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죠. 올라갈 때는 계단, 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5가지 아까 말씀하신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소리도 좀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데 2399님께서 저는 약 6년 동안 12시간 내지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으로 25kg을 체중 감량했어요. 고지혈증과 고혈압량을 2월 달에 끊고 생활이 더 자유롭고 건강해져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약을 여러 개 무슨 약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여쭤보면은 만성 질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또 하나 교수님께서 뭐 현장에서 또 병원에서 많은 분들을 진찰했을 텐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간이 해독 작용이 작동할까?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많은 분량의 약 처방 또 복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좀 전에 청취자께서 보내신 거가 정말 축하드릴 만한 게 자기가 건강관리를 습관을 바꿔서 약을 끊을 수 있다. 그럼 노년기에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먹는 약이 5가지 이상 많다 하루에. 그러면 반드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게 노인의학의 가장 핵심 교육 부분이고 네. 노인병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약 뭐 드시는가 좀 볼까요? 해가지고 너무 많거나 부적절한 약이 없는가. 왜냐하면 병을 한 서너 가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너 명의 의사를 찾아가요. 우리나라 의료인 뭐 고혈압이면 심장내과 찾아가고 관절염이면 정형외과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 한 분당 대개 2-3개 약은 주잖아요. 그러면 서너 개 정도 되면 금방 7-8개 약이 되죠. 근데 그 약들이 의사 한 분은 자기의 그
진단한 질병에 맞는 약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몸에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면 간이나 신장이 약한데 독성이 점점 높아지죠. 꼭 어린애에게 약을 주는 것처럼 노년기에는 약을 용량을 조절하거나 가급적이면 뭐 써야 된다고 돼 있던 약이지만 이게 괜찮을까 다른 약이랑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꼭 한번 주치의랑 상의를 핵심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약이 많이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들어가 있는지는 없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줄이도록 노력해라. 그게 답이라고 해야죠. 복용하는 그 전체 약을 놓고서 주치 있게 한번 좀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할지 반드시 좀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노년기에는 노인 주치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죠. 한 명의 내 몸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을 한 분 딱 정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더라도 항상 마지막에 상담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상해가지고 내가 먹는 약이 이런데 괜찮은 걸 확인해 보시고 약 조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 상담받는 주기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해서는 대개 1년에 한 번 권장하지만 요즘은 노년분들이 워낙 병이 많이 생기고 자주 약을 먹게 되니 저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약 점검은 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다음에 또 교수님 꼭 여쭈시는 게 뭐 건강식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면 여주물, 뭐 방울토마토, 뭐 노르웨이산, 무슨 오일, 천연 오일, 무슨 동충하초 뭐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다 정말 무슨 소팔메토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요. 배종찬 씨가 드시는 약은 아니지요? 아닙니다만 광고만 들으면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른바 건강식품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또 판단해야 될까요? 딱 단정적으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한 가지 예 아니요로 답하라 그러면 아니요가 답이죠.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지요? 새끼살을 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 건강식품을 따로 챙겨 먹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 관절의 불편함 이런 거는 노화 과정이잖아요. 노화 과정은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대항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년, 70년 관절을 쓰면 어느 정도 손상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보호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먹는 약으로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했더니 관절이 새로 돋아나고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먹을 때는 난 죽어도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건강식품 혹시 드신다면 드셔보시고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먹어보시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대개 보시면 7, 80%는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으나 실제로 근거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전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고 건강식품은 가급적이면 그냥 안 먹고 건강생활 습관으로 고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교수님 어느 의사 선생님도 이런 건강식품 먹으라고 권해주시는 분은 잘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선생님 치고 이 건강식품을 드시면 몸에 좋겠습니다라고 권하는 사람 없지요. 그게 의학 논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광고가 너무 그럴싸하더라고요. 힘이 불끈 솟습니다. 뛰어다녀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처방 이제 당뇨병이든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이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반찬을 뭘 좀 식사할 때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식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 잘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식사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반찬에 밥은 어떻게 현미가 좋은 건지 잡곡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식사 원칙은 우리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3대 원칙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골고루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아까 청취자분은 간헐적 단식 같은 걸로 체중을 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 기상 특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관련 특보가 있었어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군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브리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자, 먼저 김종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들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내용이고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어떤 경고를 들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합참 공보실장 아니면 합참 관계자가 공식적인 내용을 이제 브리핑할 내용 예정인데요. 1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 한번 브리핑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군의 공식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김종수 기자와 함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예, 방금 들어보신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1대1 상응 조치, 그것에 응하는 것도 이제 훈련 사격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한번 출입 기자들 취재가 종합되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종찬의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상특보가 아니라 뉴스특보였다는 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에서 합참본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표 사격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우리 군과 민간 피해는 없고 또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전달을 드립니다. 금요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식사를 잘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식품 피라미드라는 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살을 갑자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든 뭐든 뺄 때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는 게 답이긴 하지요. 그러긴 한데 절대 나이 들었다고 내가 당뇨병이 있다고 나이 들었다고 밥 양을 너무 줄이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나이 들면 들수록 고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네랄 성분이나 비타민이 많이 들은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것들 열심히 챙겨 먹는 것. 그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을 항상 꼭 챙겨 먹고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육고기를 먹으려고 애를 쓰시고 채소나 과일은 듬뿍듬뿍 매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먹는 걸 원칙을 잘 고수하시면 크게 영양제를 드시거나 뭐 다른 보충할 필요 없이 잘 유지되지요. 저 골고루 식사를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 혹시라도 뭐 살찔까 봐 난 고기 안 먹어, 육고기는 안 먹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건강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이 60 이후에는 고기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기 앞으로 또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날씨가 추워지면 또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가장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인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겨울철에는 그게 더 크게 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또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특히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워질 때 아침 운동 또 급격한 기온 변화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병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혈압, 위혈압이 1.5에서 2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계절에는 함부로 추위에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는 운동을 매일 해야 되니까 나는 또 새벽 운동을 좋아하니까 매일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운동한다는 겨울에는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더 좋다. 팔다리에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니 몸속에 혈압이 갑자기 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겨울철 새벽에 뇌졸중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또 활동량을 전보다는 여름철보다는 줄이 당뇨도 조금 더 심해지고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장병, 뇌경색 이런 건 물론이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서 생긴 뇌출혈도 많아지니 가급적이면 심내 혈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보온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따뜻한 낮 시간에 아침 햇빛이 잘 비칠 때 그때 몸 보온을 잘 하시면서 가볍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온도가 어떠냐는 것이 이 고혈압 환자 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굳이 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온도가 어느 정도 따뜻하게 또 이렇게 좀 되는 곳에서 실내에서 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차라리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실내에서 뭐 집안에서도 좋고 자꾸 걷기 운동 가볍게 실내 기구를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실내 운동을 더 권장을 하고요. 꼭 나가고 싶어서 하신다면 새벽에 나가는 것보다는 햇빛이 있고 기온이 올라갈 때 하시고 새벽에 혹시 그래도 나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보온을 철저히 잘 하시고 가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말 길에서 저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 타실 때도 계단 이용 못 하시고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고 이거 못 걷겠어. 이런 분들 참 관절, 만성 관절, 관절염, 류마티스. 자 이건 뭐 정말 완전 치료약은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절을 조금이라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젊은 나이 때부터 나이 들어서 관절이 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요. 퇴행성 관절염. 노년기에 가장 불편함이 많은 거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사실 고혈압 당뇨보다는 관절통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는 게 제일 많죠.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마 노년기에 불편 감정의 첫 번째로 해당이 될 텐데 특히 추운 계절이나 흐린 날씨에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 많이 닳아서 그러니까 물렁뼈가 많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젊어부터 관절을 잘 보호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눌리니까 허리나 무릎에 더 관절이 빨리 닳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 분들도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생기기 마련이니 저는 뭐 관절 보호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운동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미 나이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분들은 무릎을 잘 찜질, 그러니까 더위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찰 때 훨씬 더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절도 차면 찰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손상도 더 많이 되고 통증도 더 많죠. 그래서 더운 찜질, 목욕하는 거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단 같은 거나 비탈길을 내려올 때 훨씬 더 관절 손상이 심하지 올라갈 때는 관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내려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타지만 올라갈 때는 가급적 계단을 써보려고 애를 쓰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물론 뭐 관절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부었거나 그럴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걷는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관절 수술하는 분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팔 같은 경우에도 뭐 50견, 회전, 근개 이런 팔이 잘 안 움직일 때
수술을 빨리 좀 시작을 하는 게 능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뭐 가급적이면 수술은 뒤로 미뤄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뭘 그렇게 아프게 사냐 그냥 수술하면 괜찮지라고 하는데 무릎 예를 들면 인공 무릎 뭐 고관절이든 무릎이든 인공 관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내 관절보다는 아무래도 달 크나 손상될 위험이 더 크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언젠간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너무 아파서 뭐 관절에 손상이 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면 수술은 좀 뒤로 미루기서 하는 게 좋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은 막 많이 아프다가도 한두 달 지나다 보면 오히려 또 좀 통증이 좋아져요. 적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 번 아프다고 바로 가서 진찰 받고 그러면 뭐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되게 한 최대 3개월 정도까지는 좀 경과를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답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좀 달았다가도 또 그 말하는 이 관절 내에 몽골몽골한 또 근육이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연골도 좋아지고 채워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네, 회복이 된다기보다는 그게 적응을 잘 하는 거고요. 오돌도돌하면서 통증이 많이 생겼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매끈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통증은 좀 줄어들지요. 그래서 뭐 그런 주의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관절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자꾸 운동도 시켜주고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주고 하는 게 관절 보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 약보다는 그런 걸로 보호를 해주면 오히려 손상된 관절이 또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참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덧 장수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뭐 일본이 이제 한참 장수 국가로 알려졌을 때 뭐 유럽 같으면 불가리아도 있을 때 보면 그 비결을 소식을 한다. 밥을 적게 먹는다. 네. 이게 정말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입니까? 노인 다이어트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는 아까 분석도 말씀하셨는데 네. 소식이 건강관리의 최고의 해법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옳은 얘기고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젊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 20대, 30대, 40대 중년기까지 소식을 하면 장수해요.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제가 아까 노쇠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체중이 줄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표였잖아요. 그 얘기는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좀 체중을 줄이거나 음식을 소식해야지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나이 들어서는 새끼를 꼬박꼬박 먹고 자기 기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소식을 해가지고 기력 없이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히 드시고 그 힘으로 열심히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적게 먹고 오래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연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이 들어서는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네. 자꾸 왜 그렇게 제 주변 분들은 저보고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끝으로 교수님 참 사람이 심적인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뜩이나 좀 위축되기도 하고 아유 나도 젊었을 땐 잘 나갔는데 근데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도 잘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육체적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인 건강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오랜 경험으로 또 교수님의 경륜과 연륜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육체적 건강과 함께 어르신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끝으로 여쭙는다면. 저는 나이 드셨다고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나이 드면서 생기는 몸의 증상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싸우려 그러면 되게 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노화 과정에 생기는 불편감들을 억지로 다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나이 들 만큼 몸에 이제 내가 그만큼 아는 경험도 많고 조금 마음도 포용감이 생겼으니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래야 모든 병을 다 이기는 힘도 몸 안에 더 커지고 호르몬도 더 수치가 좋아지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프다고 병 많다고 기운 없다고 그렇게 자꾸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아라.
외부 활동량을 점점 늘리면서 마음을 긍정으로 삼으면 그게 더 건강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대석에 모셨던 KBS 전설이죠. 김동건 아나운서는 낙천적인 것이 내 건강 비결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새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금요 초대석 윤종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새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연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KBS 합참에서 알려드리는 뉴스 특보 관련으로 조금 지연됐다는 양해 말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요. 감기 걸리셨다고요? 예, 지금 공교롭게도 앞에서 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약간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오늘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좀 활기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셔야죠. 앞서 윤종률 교수께서도 그렇죠. 낙천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낙천적하면 또 정현우 PD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시안컵을 앞둔 대표팀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 네. 프랑스 슈퍼컵에서 3분여 만에 첫 골을 넣게 됐는데 MVP에 선정이 됐다고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슈퍼컵에서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2대0 승리를 굉장히 공헌하면서 MVP에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슈퍼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회입니까? 리그 우승팀과 그다음에 이제 쿠프 드 프랑스, 즉 프랑스컵 대회 우승팀이 맞붙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FA컵이라든가 K리그 양 우승팀 간의 대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왕중왕이네요. 왕중왕전이죠. 그리고 이 왕중왕전에서 MVP를 이강인 선수가 타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고 참고로 이 PSG가 리그왕 챔피언으로 자격을 출전을 했고 상대팀이었던 툴루즈는 프랑스컵 챔피언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일 이 이라크와의 경기가 있는데 평가전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만 차출을 좀 미뤘습니다. 그만큼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보란 듯이 이강인 선수가 이 생제르맹에서 어떤 그런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플레이를 선보였거든요. 어제는 또 득점도 있었지만 오버헤드킥, 멋있는 오버헤드킥을 또 이제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 다시 이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의 활약만 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슈퍼컵 MVP 리스트 이제 축구에서는 매치 오브 더 맨이라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라 그래서 MOM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보면은 이브라이모비치 그다음에 디마리아, 음바페 그리고 이제 메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름 밑으로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등재가 된 거죠. 당연히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고요. 축구 황제들의 명단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좀 황태자 정도라고 이강인 선수가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합류로 내일 이라크와의 경기가 또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대단합니다. 본인이 첫 골을 넣게 됐지만 두 번째 골도 이강인 선수에서 발끝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렇죠. 강조를 해드리고요. 축구가 재밌네요. 자, 내일 이라크와 우리 대표팀 64년 만인가요? 네. 아시안컵 우승을 이제 고대하고 있는데 자, 내일 이라크 평가전 이모저모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내일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상대팀인 이라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의 여러 다크호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라크 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40년 동안 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승부차기에서 패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패배가 84년 LA 올림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좋은 성적을 이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라크랑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2조에 속해 있고 이라크가 D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2조 1위가 되고 이라크가 D조에서 2위에 오르게 되면은 16강에서 바로 만나게 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전력을 보면은 A매치에서 3연승 중입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맨 후세인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00년생 굉장히 좀 젊은 선수인 모하나드 알리 선수의 득점포가 최근에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나라의 최근 득점력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라크의 약간의 그 역습 패턴들을 어떻게 잘 봉쇄하느냐 이런 부분도 내일 평가전에서 주목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름도 무시무시하네요. 모하메드 알리요? 네. 모하메드 알리는 아니고 이제 모하나드 알리. 모하나드 알리. 네네. 비슷해도 이게 뒤에는 또 아이맨 후세인 선수고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네. 자, 흥미로운 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대표팀에 합류돼 있는데 맞습니다. 벤투 감독을 만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벤투 감독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제 조우를 했죠. 당연히 다들 뭐 반가운 얼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또 회포도 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아무래도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말씀해 주신 이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번 평가전에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 원톱 자리를 누구를 내세우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인데 만약에 약간 그 A 안으로 꼽을 수 있는 조규성 선수나 오연규 선수를 배치한다면은 조금 더 정통적인 원톱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원톱으로 나선다 이러면 마치 최근에 그 토트넘의 경기처럼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처럼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황희찬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 이선 자원에서의 활약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배치해서 조금 더 기동력과 다이나믹함을 살리는 전술을 운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서 내일 원톱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다음 주에도 아시안컵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2019년에 정말 카타르의 일격을 당하면서 8강에서 좌절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레이트와도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일본도 있고 64년 만에 이 아시안컵 우승 김민재 선수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또 말 그대로 역대 황금 세대라고 황금 세대다.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16강에서 이라크 또는 이 베트남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팀을 꺾고 올라간다면 8강에서 가장 큰 복병인 이란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현지에서도 그렇고 중계진도 그렇고 다들 이 8강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약간의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8강에서 이란을 제압하고 일본도 조 1위로 올라온다면은 그리고 다른 상대들을 다 제압하고 결승에서 일본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설날이에요. 설날에 한일전 결승전. 정말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되는데 이 경기는 정말 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정말 극적으로 우리가 연승을 하면서 일본을 꺾고 맞습니다. 설명절 연휴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다른 설날 인사가 없습니다. 그럼요. 바로 승전보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봅니다. 영입 거의 마지막 시점중에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고우석 선수에게 손짓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우석 선수가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김하성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죠. 샌디에이고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 계약 규모는 총 45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 정도의 규모고 만약에 옵션을 모두 채우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3년에 늘어나고 총 보수가 123억 원, 94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1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정우 그러니까 처남이잖아요. 아니 처남이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고 이종범 가가 이른바 야구 명문이 됐고 이걸 지금 미국의 많은 인터넷 언론이나 야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제 4위인 고우석 선수는 샌디에이고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만 메이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 이제는 이종범 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정우 아버지로 굉장히 기분 좋게 불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고우석 장인어른으로 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 샌디에이고에서 고우석 선수의 역할이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일본인 마무리 투수인 마스유키 선수를 이미 영입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그래서 과연 누가 마무리냐. 제가 보기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좌완 우완으로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마스유키 선수의 보장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2,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스유키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프리시즌이라든가 시즌 초반에 만약에 흐름이 좋지 않다면 바로 고우석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경쟁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일단 3인 시스템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사람을
확정적인 마무리를 올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하고 네, 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까지 해서 아마 3인 로테이션을 네. 돌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 선수에다가 고우석 선수까지 네. 이제 뭐 KBO의 미국판이 되지 않을까. 샌디에고 모자나 유니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피겨 소식도 좀 알아볼고 우리 겨울철이니까요. 네네. 차준환 선수, 심지어 우리 피겨 간판 선수들이 또 대회 출전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 차준환 선수 하면 우리나라 피겨의 지금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의정부에서 열리는 종합선수권 차준환 선수는 2017년 이래로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남자 피겨에서 약간 소위 말하는 고인물에 가까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준환 선수에게 지금 이제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출전권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지금 싱글 출전권 3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상위 3명에게 출전권이 부여돼서 차준환 선수 이미 한 장 거의 확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2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자 싱글에서는 신지아 선수가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도 역시 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2008년생이라서 아직 이 시니어 대회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위 내에 만약에 들더라도 주니어 선수권에 출전하기 때문에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지아 선수가 입상을 하게 된다면은 2, 3, 4위 선수들에게 혹은 이제 뭐 1, 3, 4위가 되겠죠. 네. 이 선수들에게 세계 선수권 대회 싱글 출전권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말 신지아 선수가 좀 잘 또 기량을 키워서 제2의 김연아. 그렇죠. 김연아 선수 그러면 우리가 또 트러플 러츠 막 이렇게 맞습니다. 환호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올해 뭐 이제 한 1분여 정도 시간 남아있는데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스포츠 이벤트 네. 뭐 올림픽도 있고 많을 텐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우선 1월 19일부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개막식 티켓이 벌써 매진됐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의외로 열기가 뜨거운 편이고 2월에는 이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부산 단체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신유빈 선수, 전지희 그리고 장훈진, 임종훈 같은 우리나라 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격할 예정이고 신유빈 선수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도 2월에 열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근에 페이서 좀 황선우, 뭐 김우진 이런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올림픽 역시 이제 여름에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신유빈 선수는 뭐 연락 안 되죠? 신유빈 선수를 보시고 싶다면은 네. 부산에 내려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단체전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신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7위고 8위고 전지희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남자 조가 좀 약간 흐름이 좋습니다. 이 장우진 선수, 임종훈 선수가 최근 국대 무대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으니까 부산에 가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삐약이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하여튼 정현우 PD 빨리 좀 감기 잘 캐치하시고요. 네. 네.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도의 북한의 군사훈련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기 때문에 주말에도 어떤 소식이 나올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